그런 적 없으신가요? 출근해서 뭔가 하루 종일 했는데 퇴근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딱히 뭘 한 것 같지는 않은 경험. 공연이나 전시를 보고 왔는데 그 장면이 기억이 잘 나지 않아서 그때 찍었던 사진이나 영상을 다시 들여다 봐야 했던 경험.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 책상 위에 앉았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한 2시간 동안 강아지 동영상을 보고 있었던 적. 이런 유사 사례들을 다 모아서 생각해 보면 결국 집중력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은 도둑맞은 집중력이라는 책을 다루려고 합니다. 사실 최신의 도서도 아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읽기도 했고 무엇보다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해주신 주석 또 설명들이 이미 많아서 제가 이 책을 오랫동안 읽다가 다룰까 말까 고민을 조금 했는데요. 제 시각으로 느껴진, 제 눈에 보인, 저의 입장에서 생각이 난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정확히는 언더라인이 읽은 도둑맞은 집중력을 여러분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집중력 위기의 시대,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법. 영국의 저널리스트 요한 하리의 도둑맞은 집중력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책은 큰 범위에서는 2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집중력을 잃어가는 우리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고요. 2번째는 집중력을 잃도록 만드는 빅테크 기업의 어떠한 기법, 이렇게 2가지예요. 하나씩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첫 번째, 우리의 집중력은 어디까지 떨어져 있나? 우리가 언제부터인가 멀티태스킹이라는 단어를 자주 쓰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한다는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생각을 해보자면 음악을 틀어놓고 업무를 하면서 또 카톡으로 친구들과 교류도 하고 급한 연락이 오면 전화도 받고 관련된 자료도 또 찾아보고 인터넷을 켜게 되면 바로 뜨는 뉴스 중에 중요한 거 몇 개를 클릭해서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일을 하려고 컴퓨터를 켰다가 자신도 모르게 한 2시간 동안 고양이가 우유 먹는 영상만 보고 있다더라 하는 이런 유머 같은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는데 적어도 나는 업무를 하면서 가끔 카톡도 보고 뉴스도 체크하는 거니까 멀티태스킹을 통해 굉장히 효율적, 생산적이다라는 착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잘하고 깊이 있게 통찰하기 위해서 그리고 좋은 효율을 내기 위해서는 오히려 하나의 일에 몰두해야 한다는 사실 말이에요. 이 책에 나오는 어떤 실험의 예가 있는데요. 어떤 대상을 2집단으로 나누고 모두 같은 IQ 테스트 과제를 부여했어요. 그런데 하나의 집단은 핸드폰 메시지를 확인하면서 과제를 할 수 있도록 해주었고 나머지 집단에게는 오로지 과제만 하도록 했죠. 핸드폰으로 영상을 보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텍스트를 하다가 문자가 오면 그냥 답을 해주는 정도만 하는 거니까 결과에는 크게 영향이 없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핸드폰을 들고 들어간 사람들의 IQ 점수가 많이 낮게 나왔다는 거죠. 우리는 멀티태스킹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요, 하나의 과제에서 다른 과제로 집중을 전환할 때 낭비가 생깁니다. 한 곳에 집중하다가 다른 곳으로 옮기고 또다시 돌아올 때 이 스위치를 껐다가 켰다가 하는 것처럼 자유자재로 뇌가 작동을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뇌는 한 번에 1-2가지의 일밖에 하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하려면 그만큼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깊이를 잃게 되겠죠. 다만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했다라는 착각 때문에 뿌듯해지는 거고요. 이 책에선 전환 비용이라는 개념을 설명하는데요. 쉽게 말해 일을 하다가 잠시 카톡을 확인하고 다시 일에 돌아올 때 우리의 뇌는 그때마다 다시 재설정을 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카톡 보기 전에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를 떠올려야 되고
뇌가 작동하기 위한 부분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시간도 필요해요. 그러다 보면 수행 능력도 떨어지고 속도도 떨어지게 됩니다. 한정되어 있는 뇌의 기능 그리고 이 시간들을 과제에 더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왔다 갔다 전화를 하는데 사용한다면 결국은 비효율적이겠죠. 게다가 지금은 정보 과잉의 시대라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아요. 눈이 가는 곳, 들리는 곳, 어디든 무엇인가 계속 우리를 자극해요. 그 정보들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동인지 가치가 있든지 없든지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뇌가 받아들일 한계를 넘어설 때까지 무엇인가 계속 쏟아부어지고 있다는 게 중요하죠. 애석하지만 우리의 뇌는 자동으로 필터링을 해서 정보를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본능에 따라 일단 들어온 정보들은 뇌에서 처리를 하긴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뇌의 자원을 사용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또한 시간과 자원의 낭비가 되고 결국 우리가 진짜로 몰두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는 깊이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수많은 자극이 파편적으로 쏟아지는 이 스마트폰, 특히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빅테크 기업의 어떤 기술들이 우리의 집중력을 어떻게 빼앗아 가는지도 한번 볼까요? 정보의 과잉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보의 형태는 바로 이전의 시대와는 분명 다르죠. 이 전의 시대에서는 공부, 고민, 토론을 통해 만들어졌던 내용들이 지금은 굉장히 파편적이고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텍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텍스트를 읽는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우리 사고의 어떤 과정을 유발하기 때문에 집중과 몰두를 요구하지만 지금은 영상이나 이미지 그조차도 굉장히 시간이 짧아지거나 매우 가벼운 사고력만 요구하면 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정보의 양은 점점 많아지는데 이 정보들은 가벼운 자극들로만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죠. 다시 말해, 고민과 사고의 경험이 점차 사라질수록 우리는 점점 더 비판력을 잃게 되고 책의 표현을 빌려 조금 러프한 단어를 선택하자면 바보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열고 하는 거의 모든 서비스, 이를테면 SNS나 동영상을 제공하는 어떤 빅테크 기업들은 이 점을 파고듭니다. 단순히 생각하면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내 손 안에 있는 핸드폰을 잘 활용하면 사회적 연결망에서 나를 지킬 수 있고 SNS나 영상 어플을 통해 얻게 되는 여러 가지 정보는 나를 더 많은, 더 넓은 사고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 얼핏 생각하면 그런 것도 같아요. 우리는 굉장히 손쉽게 많은 부분에 대해서 알게 된 기분이 들거든요. 유튜브를 보면서 인스타그램에서 슉슉 넘어가는 카드 뉴스를 보면서 몰랐던 것들을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어떻게 선별된, 정리된 정보들인가를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는요, 공중파 TV, 뉴스, 신문을 정답이라고 여겼던 시절이 있었어요. 긴가민가 할 때 나 그거 TV에서 봤어 라고 하면 신빙성을 쉽게 확보했었죠. 실제로 과거 언젠가는 TV, 뉴스, 신문은 진실을 탐구하고 정리해서 전달한다는 사명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대중은 이러한 매체를 또 신뢰하기도 했고 그랬던 것 같아요. 하지만 어느 시점에서 그 신뢰가 무너지게 됐죠. 뉴스나 TV 또한 점점 더 자극적인 소재와 자극적인 문장을 사용하기 시작했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방송과 뉴스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면서 사람들은 정보를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서 찾아요. 단편적이고 편향되어 있으며 자극적인 정보들. 이 옆에 앉아있는 친구가 막 아무렇게나 떠드는 말을 여러분은 정제되어 있는 정보라고 생각하진 않으시죠?
그런데 그 친구가 유튜브 영상을 켜고 같은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몇 장의 카드 뉴스 형태로 만들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렸어요. 그거를 볼 때 우리는 마치 몰랐던 진실을 알게 된 듯한 기분을 느껴요. 몰입과 탐구가 사라지고 출처를 알 수 없는 정보들이 쏟아지는데 정작 우리는 무분별하게 이 정보들을 받아들이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빅테크 기업의 알고리즘이 기름을 붓기 시작합니다. 요즘 알고리즘이라는 말도 자주 사용하죠. 여러분은 유튜브에서 추천하는 영상 혹은 구글이나 네이버를 사용하실 때 보이는 어떤 광고나 추천 이미지들을 기억하시죠? 지금 시대의 빅테크 기업은 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사람에게 해당하는 판을 따로따로 만들고 있습니다. 한 번은 친구랑 같이 이렇게 있다가 서로 요즘 자주 보는 채널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자주 보고 있고 또 자주 노출되는 방송이 있어서 당연히 제 친구도 보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알고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저 역시 마찬가지로 그 친구가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하는 채널, 방송을 모르고 있었고요. 자, 이 빅테크 기업은 기본적으로 알고리즘을 통해서 우리를 이해해요. 수집한 다양한 정보를 통해서 나 한 명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나를 이해합니다. 더 나아가 알고리즘 체계가 나를 이해하면서 좋아할 만한 것을 추천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서비스에 종속시키기 위한 무수히 많은 기법들을 사용하고 있다고도 하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보다 공격적이고 파격적으로 우리에게 작용합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들고 사용하고 있는 빅테크 기업의 서비스들, 그들의 공통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그들은 최대한 많은 시간 동안 그 어플을 사용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서 전에는 맞춤 영상, 정보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제공하면서 이렇게 묶어 놓으려고 했다면 이제는 온갖 심리학적 기제들이 다 들어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방법 중에 하나로 무한 스크롤 같은 것도 있어요. 예전에 인터넷 사용하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이 첫 번째 페이지에 척척척 정보들이 나열되어 있고 그 다음 정보를 보기 위해서는 다음 페이지를 클릭해야 했어요. 왜 예전에 게시물이 이렇게 있으면 그 아래에 1, 2, 3 이렇게 쭉 있는 거 기억나시죠? 그런데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은 어때요?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는 과정이 사라졌어요. 무한히 내가 올리면 올릴수록 계속 올라가요. 심지어 나에게 제공되고 있는 게시글들은 최신 업로드 순이 아니라 알고리즘을 통해서 재설정된 순서대로 나에게 보입니다. 유튜브는요. 지금 여러분 유튜브를 딱 켜신 다음에 첫 화면에 이제 뭔가 영상이 나오잖아요. 그게 마음에 안 들면 그냥 화면을 밑으로 당기기만 해보세요. 그러면 새로 고침된 영상이 계속해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긴 영상에 대해서도 부담감을 느끼니까 이제는 어때요? 릴스, 쇼츠 같이 매우 짧은 영상을 마구마구 때려 넣습니다. 우리는 딱 보고 흥미가 없으면 넘기고 흥미가 생기면 10초가량 영상을 보고 또 넘어가고 그렇게 한참을 빅테크 기업이 만들어 놓은 놀이터에서 떠나지 않게 됩니다. 이미 윤리적으로 이런 것들이 타당하지 않다라는 어떤 자성의 이야기도 나오기도 하고 설득력 있는 정보들을 제시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하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은 기업의 이익에 반대되는 말이기도 하고 기업의 설계 위에서 조련을 당하고 있는 우리는 우리가 조련되어 있다는 생각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자, 집중력 이야기를 하면서 빅테크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왜 하느냐? 과잉 정보가 점점 더 파편화하고 자극적으로 바뀌며 이끌리듯이 우리를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건데요. 우리의 뇌는 예쁘고 아름다운 것을 좋아하지만 선정적이거나 공격적인 것에 더 이끌리게 되어 있어요. 아름다운 풍경과 자동차 사고가 난 현장이 동시에 딱 있을 때
우리는 사고 현장을 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자극적이고 혐오를 불러올 수도 있는 자료들이 빅테크 기업의 서비스에 더 많이 노출되는 것이고, 그래서 더 많이 또 생산이 되죠. 책을 읽고 사유를 해야 하는 우리는 자극에 이끌려 아무 생각 없이 이러한 어플이 주는 자극에 취합니다.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정신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반복되면 나 자신의 전체의 삶의 효율도 떨어지게 되고요. 사회적 집중력 파괴라는 말도 있는데, 이건 저자의 인터뷰에서 또 봤거든요. 사례를 한번 보자면 브렉시트 기억나시죠? 유럽연합에서 영국이 빠질까 말까를 두고 국민투표를 했고, 그 결과 유럽연합에서 영국이 빠져나오기로 결정된 일이에요. 국민투표가 진행된 날, 영국 구글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검색어가 유럽연합이 뭔가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국민 상당수가 유럽연합이 뭔지, 유럽연합 탈퇴에 대한 투표가 어떤 의미인지 깊은 사고 없이 그냥 투표했다는 것을 말해요. 정말 많은 토론과 공부가 필요한 이슈에 대해 파편적인 정보만을 추구하면서 사회적인 큰 결정 과정에 이러한 일이 벌어지기도 하는 거고요. 또 가끔은 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일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잘 모른다는 사실조차 모르게 되면서 이상한 결정, 집단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관심에 밀려나거나 알고리즘에서 선택을 못 받으면 쉽게 소비되고 사라져버리기도 하고요. 알고리즘과 빅테크 기업은 더 똑똑해지고 그 위에서 우리는 바보가 될 수 있다. 저자 인터뷰에서 나왔던 말입니다. 스스로를 스스로가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 슬픈 일입니다. 집중력을 도둑맞고 있지만 그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기분, 무력감도 들고요. 개인적 측면에서는 나 자신이 스스로에 대한 깊은 사고와 통찰의 기회를 놓치는 것. 사회적으로는 가짜 정보를 신뢰하고 편향적 의견을 강화하는 것. 이것들이 모이고 쌓이면서 다 같이 공평하게 바보가 되어버리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필요하다, 저자는 말합니다. 자, 나와 사회를 위해서 빅테크 기업의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을 유지하고 내 삶에서 몰입을 추가하는 깊이 있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기를 바라봅니다. 요한 하리의 도둑맞은 집중력을 읽어보았습니다. 제가 다루지 않은 많은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관심 있으시면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도서 추천, 청취자 의견은 underlinebook@gmail.com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